이재명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최근에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는 이재명 전 대표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실 지금 수원지법에서 열릴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재판과 합쳐달라 이런 요구를 최근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성태 회장 선도 예정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방북 비용 대납 없었다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쌍방울 재판도 서울에서 받게 되고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구자랑 변호사님,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토지 관할이라 그러는데 재판을 어디에서 해야 될지는 굉장히 큰 틀이 딱 정해져 있는 게 범죄지 혹은 피고인의 주소지 이걸 큰 틀로 해서 이제 관할 법원을 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효율성을 꾀할 수 있고 증인을 부르기도 좋고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기도 좋은가 그리고 피고인이 출정하기가 좋은가 두 가지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중앙지법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북송금 사건은 서울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주대계는 경기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수원지법이 관할이 있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현재 주소지는 인천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천으로 보낼 수 있느냐? 인천은 이 사건이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뚝 떨어져가지고 아무 관련이 없는 중앙지법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심리의 효율성을 꾀할 수도 없고 토지 관할하고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굉장히 안 좋은 의도가 역으로 또 파악이 되는 게 대장동 사건하고 대북송금 사건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뭐 증인신문을 통해 가지고 기일을 줄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갖다 붙였을 경우에 재판 지연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두 군데에 청소해야 할 곳이 있다. 그럼 한 명 붙이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한 명 보고 두 군데를 하라 그러면 한 곳을 다 청소한 다음에서야 다른 곳을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대북송금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붙이면 대장동 사건을 쭉 심리하고 나서 그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대북송금 사건 심리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두 번째 사건을 심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뒤로 붙어만 있다 뿐이지 이 사건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장동 사건도 지금 한 3년 내에 끝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붙는 와중에 이게 갖다 붙어버리면은 1심만도 한 5년도 생각해야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증인 숫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여기에 뭐 가끔 종종 뭐 불출석 정도 섞어주면 제가 보기에 5년도 충분히 끌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법에도 맞지 않고 재판 지연이 어마어마하다라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이 나온 것으로 당연한 생각됩니다. 결론이라는 건 구 변호사 말씀은 결국은 이게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판부, 사법부가 판단했을 때 일은 분업이 핵심인데 나눠서 서울도 서울대로 재판하고 수원도 수원대로 재판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 측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죠. 관할도 법에 맞고 재판의 신속성의 원칙에도 맞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 변호사께 하나 질문을 더 드릴 게 뭐냐면 최근이었나요? 이재명 전 대표와 직접 얘기한 거 아니더라도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지금 최근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나 혹은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 실제로 그럼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번 이재명 전 대표 본인의 대북송금 의혹까지 판단한다. 이거에 대해서 기피 신청 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그 과정에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는 건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가장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재판 파행이 그 전부터 밑자락을 깔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밖에서 기피 신청이나 판사 탄핵까지 이렇게 조성이 되는 여론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밖에서 아무리 흠을 잡고 판사를 공격하더라도 밖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 사실 근거가 부족합니다. 재판의 내용은 판사가 제일 잘합니다. 그 사람을 밖에서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건을 정치적으로 사법부를 흔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가 요구한 서울 병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근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구 변호사의 말씀을 일단 받아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일전에 재판에 넘어갔던 공직선거법 위반 고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냐 또 하나 위중교사 이게 지금 아마 10월에 1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그 전에 재판도 수원에서 진행되면 서울 수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건 현실적이니까요. 이게 뭐 민주당 얘기처럼 정치 탄압인지 정적 견제인지 이런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서울 수원 왔다 갔다 하면 당대표 연임하면 당대표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도 들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병합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법문만 보면
관련 사건이 수개의 법원에 계류 중일 때에는 병합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관련 사건이라는 것이 실제 내용적으로 범죄 혐의가 연결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인이 범한 수개의 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수원에 있고 이 대장동 사건이 서울에 있다고 하면 이 병합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 법원에서는 이걸 심리하는 법원은 이 선행 사건의 진행 정도라든가 뭐 어느 정도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병합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법원이 굳이 안 받아준 이유를 쉽게 납득은 안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또 그때는 병합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 본안 심리 절차와 구속영장 실질 심사라는 절차는 뭐 완전히 다른 절차여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때는 병합이 됐었거든요. 이게 피고인의 입장에서 고려를 한다고 하면 실제 뭐 대장동 사건 등등 서울중앙지법 사건이 상당히 진행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병합을 해도 요건상 큰 문제가 없었는데 기각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미 현재도 이재명 대표는 3개의 재판, 이제 기소된 이 대북 송금 사건까지 4개의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예. 이미 뭐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사법 리스크로 지적은 했지만 알겠습니다. 대표직 시행에 큰 문제는 없지 않았습니까? 뭐 병합되지 않았다고 해서 새로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당무 수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 또 상징적인 당대표냐는 뭐 혹시 재판 너무 이제 많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있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로 옮겨달라는 말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요청을.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고요.